네, 세 분, 우리 발표자들 감사합니다. 우리 오상봉 박사님, 한국노동연구원에 계시죠. 또 상명대학의 유경원 교수님, 서울대학의 유명순 교수님, 세 분이 노동시장, 또 이 소비의 패턴, 그리고 사람들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 인식, 이렇게 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 동향에 발표됐던 그런 글들을 또 가능한 분야에서는 최근에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해서 정말 시의적인 그런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그 두 분의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 세 분의 그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간단한 그 토론 이후에 바로 오늘 그 이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여러 지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질문들을 가능하면 대화식으로 좀 질의응답을 발표자들이나 또는 토론자들과 함께 좀 그 자연스럽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두 분 지금 토론자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조금 후에 질의응답을 할 때 우리 그 토론을 맡으신 두 분 교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그 응답에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형식을 좀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이신 이재열 교수님께 오늘 그 세 분의 그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7분 정도 시간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재열입니다. 세 분 발표하고 또 앞부분에 한준 교수님의 기조 강연하고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 상황을 약간 줌 아웃해서 조금 이렇게 먼 데서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뭐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의 변화, 국민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전환의 어떤 신호들은 없는가 하는 이런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한준 교수님의 그 기조 강연에서는 그거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갔다가 회복력을 발휘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상 혹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이 상호작용, 어떤 이 변화의 촉매, 계기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 충격적인 요인은 없었는가? 말하자면 뉴 노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중요한 분기점이나 갈림길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1세기, 2세기에 스몰폭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 기존의 다신론 체제가 무너지고 오히려 신흥 종교라고 해당할 수 있었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까지 아주 급성장을 하는 배경을 이 사회학자들은 이게 아마 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의 붕괴와 근대사의 과정에서 흑사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전환의 모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소득과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인식의 변화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직접 접촉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많은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절벽과 같은 단절을 경험을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한편으로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20년이나 3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그 상상을 해본다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이런 또 놀라운 변화들도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소득에서 영향됐지만 소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소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그거는 이제는 다 온라인 쇼핑으로 갔고, 그 온라인 쇼핑이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식당에 가지 않더라도 다 주문을 해가지고 먹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 노동이 엄청나게 좀 폭증을 했고,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와 그 다음에 새롭게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노동 사이에 일종의 브리치 같은 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오상봉 박사님께도 아마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기존의 법 체계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도적인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플랫폼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국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의 거버넌스나 경제 운영이나 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인프라에 해당되는 플랫폼들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모든 정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고 이 소유가 되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플랫폼 사회에서의 이 구조의 차이가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중국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감시와 통제 사회로 가는데 아주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게 역설적으로 중국이 이 코로나19의 이 진원지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빨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강력한 국가주의적인 권력과 결합이 된 고도로 발전이 되어 있는 어떤 감시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 플랫폼이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활성화가 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마 위험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호흡스적인 어떤 자유 개념에 대한, 개혁의 개념에 대한 토론이 앞에서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마스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방역에 개인적으로 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팬데믹에 대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하고, 때로는 어이없는 정도의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얻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인지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래서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주관적인 위험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사회에 비해서 특별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양한 어떤 이 제도적인 장치나 혹은 정보의 활용이나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적인 대응 모델이나 미국식의 대응 모델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한국적인 방역, 제가 그거를 K-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한국적인 특성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DNA나 체질 위에서 노동시장이나 혹은 소득이나 이런 심리적인 방역이나 이런 데 대한 원칙들이 만들어진 한국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먼저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학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신 김석호 교수님께서 역시 그 세 분의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7분 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석호입니다. 이재열 교수님께서 그 큰 줄기와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약간 구체적이고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 분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한준 선생님 기조 발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생각해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 토론, 짧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참 요즘에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노동 시장이라든가 소득 소비 그리고 이제 심리적 방역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과연 물론 코로나 전후로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과연 그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된 거지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뭐 이게 단절이 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자꾸 이제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이 사용이 됨으로써 실제로 기존에 존재했던 한국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좀 오도하고 왜곡하고 호도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지나친 귀인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대에 의해서 코로나 전후의 변화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노동시장 위축, 소득 충격, 소비 충격 등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준 교수님께서 이 그 위험은 그러니까 울리백을 인용하시면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라고 이제 그 인용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위험사회에서 위험인지는 계급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코로나 이런 팬데믹에서 위험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비용 역시 위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든가 어떤 코로나 확산을 위한 이런 조치들은 함께 사회 전반의 비용이 전가가 되지만 사실은 그 비용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 계층들은 따로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유명순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 코로나가 기회냐 위험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기회로 삼는 쪽과 위험과 비용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쪽이 아주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러 차원에서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고용직, 그리고 이제 그 프리랜서 같은 프레카리아트들, 그리고 이제 청년층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러 지역에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많이 접했던 쪽방촌이라든가 그 도시 빈민들, 그리고 노숙인들,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그 대처에서도 계속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방역 과정에서 팬데믹의 방역 과정에서는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권위주의적 결정을 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 방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고 결국 배제되고 지금 우리는 사실 전국에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몇 명 확진자가 나오고 뭐 어떤 백신을 몇 % 받았고 이런 숫자 속에서 이분들은 그 은폐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유명순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이 같은 학계 동료로서 이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방역뿐만 아니라 보건 방역 중요하고 심리적 방역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자료를 그 유명순 교수님 한 개인이 1년 내내 매달 모았다 수집했다라는 게 사실은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정부 차원에서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심리적 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료들을 다 계층마다 모으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소외된 분들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결국에는 방역도 성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이런 자료들이 구축이 안 됨으로써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료를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정치의 시간이고 리더십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도 그들의 생활 세계에서 나름의 어떤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재조정하고 적응하는 시기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경기 위축, 그리고 심리적 위축과 우울,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집단 간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와 리더십의 시간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정치와 리더십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럴 정도로 우리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이 실천을 하고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 위기의 직면에서 아까 이제 정보 인권 같은 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와 관련된 걱정도 들고 이게 정치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코로나에 대처하면서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뭐 몇 가지 이제 그 100년 대계를 계획하는 이런 어떤 전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그거 준비한 게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년 대계를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그 민주연구원의 이용석 그 원장조차도 이게 결국에는 그 정보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결국에는 그 두 축인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인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프로그램과 이름만 좀 바꿔서 갖다 놓은 건데 이걸로 정치적 리더십이 생길까라는 걱정이 계속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전후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취약 지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지만 이 정치와 어떤 긴 호흡에서 보았을 때 어떤 계획을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해 나가고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호 교수님, 우리 또 이재열 교수님. 지금부터는 지금 여러 나왔던 지금 토론의 내용, 아마 토론 가운데 사실 질문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세 분 발표자들이 여기 지금 같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여기 현장에 있으시고 지금 한 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연계가 되어 있죠. 네네. 우리 오상봉 박사님께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박사님께서는 지금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두 분의 코멘트를 들으시면서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라고 할까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혹시 여기 현장에 있는 우리 유경원 교수님 두 분의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라기보다는 이제 들으면서 두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거, 또 오늘 이제 발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또 저도 궁금했던 게 약간 이제 유 교수님이 조사를 직접 본인이 이렇게 개인 사비 연구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했다고 그러셔서 상당히 놀랐는데 아니고요. 네,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이런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층 간 갈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의 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어떤 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관련된 소득 통계라든지 관련된 플랫폼 노동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관련된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결국은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책도 제대로 펼 수 있고 결국은 말로만의 어떤 정치권의 잔치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정책의 효과를 갖고 뭔가 논의하는 그런 성숙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유명순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역시나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필요한, 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가 힘든 점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의 이 생각이나 대화가 융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의 문제이지만 공중보건학자하고만 얘기한 적이 없었을 만큼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런 것 같고요. 아까 김석호 교수님께서 이 응원의 말씀을 주신 건 이 재정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부지런함에 대한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추진한 거에 대한 지점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저 혼자 한 것일 수가 없죠. 혼자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연구진들이 있었고 제가 속해 있는 보건대학원의 지원이 있었고 아니면 제가 그 당시에 수행했던 서울대학교 융합과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혹은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의 연구원이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항을 개발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저와 함께 연구실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했고요. 아마 이제 그 문제의식과 추진에 대한 덕담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두 분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융합에 대한 얘기와 함께 딱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는 보건학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건강 위험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정을 사회화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평소에 이걸 도와주는 예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근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닥쳤는데 막상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쌓아왔던 그런 제도와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참 빈약했다. 그래서 상병수당 얘기도 이제서야 아직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이번에 백신 접종 관련한 휴가와 관련된 것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선별 지원, 보편 지원 가지고 또 한참 우리가 논쟁해야 돼요. 그래서 정작 진짜로 위기는 예측할 수 없다지만 그러니까 더 평소에 크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이 코로나19 내내 저는 이제 느낀 게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준비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최소한 그 이상의 위기 대비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 혹은 공중보건 위기가 사회 복합재난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인 것 같은데 그런 대비가 우리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거를 좀 많이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오상봉 박사님, 조금 전에 두 분 그 토론자의 이 토론을 들으시면서 그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신지 짧게 2분 안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멘트에 대한 별도의 코멘트는 없고요. 그 김석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과연 그야말로 새로운 변화냐, 그냥 기존 변화의 가속화가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코멘트는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좀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좀 마스크가 때로 이 안경을 좀 이 포그가 끼어서 안 보이는데 좀 이 질문들을 보면서 좀 아마 질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사회자로서 좀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세 번째로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 유 교수님께 질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도 아까 우리 김석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꺼내셨는데 저는 통계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이 국가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그 정책 대응을 위해서 여러 정부 부처와 일을 하는 가운데 유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그 심리적인 방역을 위한 또한 그 위기 대응을 위한 그 심리적인 그 대응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 그 20차례 데이터 컬렉션을 하시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위기 소통과 또 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그 체계적인 대응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 교수님께서 대응을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이 교수님께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동서의학대학원의 노인학과의 노년학을 전공하고 있는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좀 질문이 긴데 질문의 초점만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코로나19 이 위험 인식 조사에서 1차, 2차를 비교하면 느끼는 감정이 불안 다음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이후에도 분노에 대한 수치는 낮아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20년 2월 이후 분노가 20년 5월이 가장 높았고 한 달 사이인 20년 6월에는 가장 낮아졌는데 이러한 그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질문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선택지를 넣는 거는 참 안 어울리겠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 중에 뭐 행복감이나 즐거움, 유쾌함 이런 건 빼고 이제 분노, 불안 이런 식으로 공포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응답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을 넣으면 굉장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매번 조사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조사를 했었는데 우선 왜 귀하께서 다음 중에 귀하가 코로나19 뉴스와 정보를 보면서 주되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감정이 다음 중에 무엇입니까를 고르시게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이제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거죠. 근데 특히 분노가 높았던 시점, 그러니까 8월 같은 때의 대답은 3무, 그러니까 무개념, 몰상식한 거, 무책임. 이게 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재열 교수님께서 산불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코로나19에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불안이 1순위를 차지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포데믹스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일단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내용도 아닌 정보량 자체가 너무 많아도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두 번째는 그 정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뉴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 쪽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내용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런데 분노의 경우는 좀 구체적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질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런 산무, 이건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뭐 특정 집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대답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가급적이면 저의 해석보다는 우선은 제가 관찰해 왔던 답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다. 근데 요즘 제 생각은 좀 희망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백신 접종 같은 게 이루어짐으로써 뭐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희망을 느낀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근데 앞으로의 조사기에는 사실은 예정된 게 이렇게 한 번인가 정도밖에는 현재로서는 없고 이 백신 접종 의향에 대한 트래킹 조사가 있을 뿐이어서 그게 과연 실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이 물어봐서 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렇게 추가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 교수님 질문이 나온 김에 추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힐업이 되셨을 때 계속 질문을 하시면 아마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김종빈 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는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아마 아까 우리 두 분 토론자께서도 이 인권과 또는 이 방역과 관련된 좀 이 충돌되는 부분에 관련된 그런 좀 코멘트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김종빈 님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유 교수님.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김석호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기 아마 해석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우려를 했던 게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그러니까 제가 마치 어떤 문장을 예를 들어 끝을 긍정으로 끝나게 하느냐 부정으로 끝나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질문을 어떤 걸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인권이 나빠진다라고 말할 것인가,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방역이 더 중요할 때는 인권은 후순위다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러 두 개의 진술문을 그러니까 그 표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하나는 끝이 그러니까 방역이 중요할 때라면 인권은 후순위다라는 쪽으로 진술문을 일부러 만든 거고 또 다른 진술문은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무리하게 하면 안 좋다라는 쪽으로 끝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프레임 효과일 텐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방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무리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 불안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대답은 인권은 후순위다라고 굉장히 선명하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해적인 판단이 나오더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제가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도 또 이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스테이트한다 그러죠. 긍정적으로 진술을 하고 부정적으로 진술을 해서 답변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봤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배운 교훈은 내가 어떤 조사자가 가급적이면 자기 주관을 줄이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답변의 결과는 물론 그래서 그 질문의 방식에 따른 응답의 이 강도랄까요? 그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방역과 경제를 대구를 시키든 방역과 인권을 이렇게 교차를 하던 간에 워낙에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높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기로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 아니면 어떤 성별, 연령과 같은 우리 사회학자 선생님들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이런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다양성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잠식이 되고 세상이 방역과 경제가 있거나 방역과 인권이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단순화되는 것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이 걱정이 사실 높았고 그래서 시기와 상관없이도 10중에 8명 가까이가 이렇게 인권은 후순위다 라고 한 것에 이제 설문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 우리가 해외에서 유례 없는 수준의 중국이라든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 없는 고강도의 정보 공개를 했고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어떤 타인이 몇 시에 어딜 갔고 이걸 다 봤고 성별 연령 다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은 있었을 정도로 조금씩 그러니까 보호하고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이 인식이 누그러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추가 분석이랄까요? 연결된 분석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연결 분석을 해주시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김석호 교수님께 잠깐 응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김석호 교수님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그 어떤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좀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한국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 정보 주체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보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게 워낙 그 건강, 생명과 관련된 문제여서 자꾸 이제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거 따질 거 없이 거침없이 결정해서 그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환호를 받는 현실인데 사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걱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뭐 데이터 3법도 그렇고 뭐 그 몇 가지 이제 의료 3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해당 전문가들이 좀 이제는 좀 전방위적으로 이 팬데믹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그 정보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계속 이 공동체 안위와 생명과 관련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거고요. 사실 유병순 교수님 자료는 거기 있는 뭐 설문들 제가 쭉 다 보내주셔서 봤는데 정말 분석할 수 있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 다 하시고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부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컨텍스트와 어떤 프레임 가운데서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조사 방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저희 통계개발원에서는 바로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인지실험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우리 유명순 교수님 팀하고 저희 통계개발원의 그런 조사표 연구센터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어떤 언어나 문화 속에서 이런 중요한 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응답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잘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잠시 드려봅니다. 예,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스크린을 보면서 네, 전윤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박사님, 포럼이나 연구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학력과 20대 청년층에게 영향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접근 방안이 있다면 하나만 사례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할 정부 정책이나 구직자가 준비할 사항 등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 박사님. 질문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상 위기 상황이 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노동수요라는 게 민간의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간의 기업에 의해서 노동수요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단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
정부가 만드는 단기 일자리 사업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단계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과 관련된 일자리도 그렇고 그린과 관련된 일자리도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정도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지금 사실은 좀 관련해서 오 박사님 그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노재혁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결론에서 이 말씀하신 행정 인프라 개편의 그 필요성 부분인데요. 현재 인프라에서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특히 염두에 둔 건 이제 자영업 소득 파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뭐 세 차례 지원까지 지금 고려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1차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2차 이후에 2차, 3차까지 자영업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된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 감염병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뭐 사실상 이제 자영업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감염 조치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이 소득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원 방식이 이제 소득 감소만 따질 뿐 소득 감소만 하면 모든 사업자한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피해가 월 10만 원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체는 100만 원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지원 금액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완벽하게 비례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차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행정 인프라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이런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런 위기가 올 경우에를 생각한다면 차제에 이렇게 차등적인 피해 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분기별로 정확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소득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오 박사님께서 이 선별적인 지원이나 이 보편적인 그 지원에 관계된 이제 부분을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질문 가운데 유 교수님께 사실 관련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마지막에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김종빈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좋은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유경원 교수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보편적인 지원금이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경제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소득 지원은 적절한 대응책으로 부족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보편적 우리가 이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제 뭐 기본소득 논의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양극화에 대비해서 뭐 다양한 어떤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출해서 결국 이제 침체된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맞는 방향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모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은 언제나 이제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니까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오늘 발표 말씀드린 사항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령 지금 이렇게 축적된 저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될 것이냐. 일단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있는 사람이 안 쓰는 게 결국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축적된 소비를 어떤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개인 사적 부분에서 쓸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와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소비를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만 안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소득계층들의 어떤 소비 진작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고 우리가 향후에 결국은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세금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적자 지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런 것도 또 다른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또 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오히려 보편적인 어떤 재난지원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고소득 계층들이 지금 어찌됐건 어쩔 수 없이 위축된 소비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쌓아둔 그 현금을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는 그 보편적 지원금과 관련돼서는 제가 봐서는 아까 이제 우리 사실 통계개발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득 통계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결국은 우리가 소득 통계가 구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되는 지원금이 제대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은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급되는 영역이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통계가 구비된 다음에 그런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논의들도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유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하고 좀 관련을 해서 저희 통계개발원으로 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그 시간 제한상 먼저 잠깐 좀 스킵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두 분 오상봉 박사님과 우리 유경원 교수님 두 분께서 이 현재 그 위기 대응을 위한 이 보편적인 그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에 관련된 그런 그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우리 이지열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이 어떤 갈림길에 있고 분기점에 있다. 이 코로나 그 위기 대응을 하면서 또 어떤 그 중대한 그 시대적인 그 전환의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이 들어왔던 그 질문과 두 분의 이 답변을 좀 들으시면서 우리 이재열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 선별적 지원이나 보편적 지원, 이 위기 대응을 위한 이런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OECD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오상봉 박사님의 발표에도 잘 드러났지만 사실은 자영업 부문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또 자영업 부문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미루었던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소득 파악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재정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복지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풀어나가는 문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로 가고 있느냐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나눠주면 해결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로 되는 건데 역시 연결되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무슨 국채까지 해가지고 뭐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지금 확장을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재정을 얼마를 쓰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이거를 쓰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복지 재정을 쓰더라도 북유럽의 국가들은 훨씬 더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형태의
말하자면 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쓰기 때문에 산업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형태의 투자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대규모의 재정을 쓰더라도 남유럽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로 가고 심각한 이 문제까지 가는 이런 경로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미세한 차이들을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비유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등 떠밀려가지고 강물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까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부문들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나 부문들은 빨리 빠져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데들은 다시 쓸려나가는 이런 형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해야 될 대상은 뭐고, 그 다음에 그 전환 과정에서 확실히 보호해야 되는 취약한층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김석호 교수님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하시면서 코멘트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고 리더십의 시간이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 견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석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방금 이 질문과 또 좀 다양한 방법, 또 견해, 또 이 예산이나 또는 예산을 조달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석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대응이나 또는 어떤 이 리더십의 대응을 좀 추천을 하실 만한지, 그런 한번 좀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재정 관련돼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거 배우는 입장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의 정치는 정치 지도자, 정치인들의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정치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시간이고, 그게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일상화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 독점이라든가 어떤 권력의 향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좀 차치해 두고서라도 방역과 코로나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끼치는 영향이 전면적이고 다층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여러 번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여준 바와 같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치명상을 입는 다양한 층위의 부문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되, 이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목표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언뜻 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로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위험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비용 부담은 같이 하고, 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재정 관련된 지원은 정부가 하고,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쭉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대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어떤 프로포절을 하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뭔가를 성취하면 재정적으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그 과실은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성장 위주,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치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목표 세팅부터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거고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거의 문제는 결국에는 목표가 뭐냐를 좀 일단 뭐 그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 설정하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그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뭐 거기 대통령께서도 100년 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100년 대계가 되려면 그 정책 투명성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목표,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그 포럼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그 발표하신 세 분의 말씀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오늘 그 여러 그 발표한 내용들과 또 코멘트,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좀 그 전하고 싶은 그 생각들을 좀 피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영상으로 연결해 계시는 우리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박사님. 네. 예,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기존의 법제도로 커버가 되느냐, 그다음에 이 국제법을 넘어선 플랫폼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플랫폼 노동의 확대이고 이걸 포함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마 가장 큰 향후의 이슈일 것 같은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뭐 현재 법제도로 사실은 커버가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임금 노동자들한테 적용하는 법을 아마 그대로 적용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의 지금 이 정책적인 대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노동자하고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임금 노동자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작년에 입법된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이 노무 제공자라는 형태로 아마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커버될 수 있도록 이미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 사실 국정을 넘어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서비스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글로벌한 플랫폼들이 하는 건 이제 중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중개 서비스만 하는 걸로 보이는 플랫폼이 전반적인 서비스 환경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응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제 코멘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경원 교수님 1분 이내로 부탁합니다. 네, 우리 한국의 사회동향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한 지도 조금 됐는데요.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뭔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 동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책을 또 연구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와 같이 또 포럼을 우리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가지고 코로나19와 같이 진짜 경제학은 경제학, 사회학은 사회학, 어느 한 분야로 이렇게 다뤄질 수 없는 분야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유명신 교수님. 예, 이번에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2015년 메르스 때문이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정말 5년 만에 이럴 줄 몰랐고,
또 5년 만에 시작됐던 게 메르스를 대입해가지고 한 2-3달 정도면 정말로 해결이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 경과나 전개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뭐 보건학을 하는 입장의 다른 말은 사전 예방적인 거여서 지금 우리가 쌓은 자료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많은 선생님들의 고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동력을 이런 그 통계개발원 또 이런 그 아시아 연구소에서의 코로나 연구진들께서 계속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언제든지 응하고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두 분 토론을 하신 김석호 교수님 먼저 또 한 1분 내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론하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말을 많이 시킵니다. 아니요, 사실 이런 소중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한국의 사회 동향 조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온 입장, 옆에서 이제 거둔 입장인데, 뭔가 그냥 보고서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어떤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나 통계들 그리고 해석들 보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제시하고 또 확산하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장이 비로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통계개발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사회 동향 포럼과 이 발표들의 근거가 된 이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이 책자는 이번이 13년째이죠. 이 작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 구슬들을 깨워준 역할을 한 우리 이재열 교수님 마지막으로 1분 내로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그 사회 동향 보고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놀랐던 것은 뭐냐면 각 분야에 한 사람이 진짜 커버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사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참여를 해주신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참 뜻깊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꿰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공적인 지식을 만들고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줄이면서 한국 사회가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은 이렇게 포럼의 기회까지 갖게 돼서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무한히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사회동향 책자를 보면 저희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우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자료원과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내에 약 11개 이 분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회 동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죠. 말은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그 동향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이 세상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소위 집단 지성이라고 하지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집단 지성이라는 말보다는 집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동일한 뜻인데요. 집단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집단의 어떤 그런 이 통찰력을 모은 부분인데, 근데 이 지편이라는 말이요, 요새 있는 말이 아니고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것이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아시는 집현전이라고 한 것이 세종대왕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었지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미 이 집단적인 지성 또는 집편을 기초로 한 그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오늘 사회 동향이라는 것이 탄생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나 한 대학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머릿말에 보면 이재열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코로나19는 초연결 비대면 사회의 도래를 재촉했다. 비대면 사회의 도래를 재촉한 것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초연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지편이 가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초연결을 통한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대학에서 여러 그 연구원에서 협력을 한 그런 그 초연결을 통한 지편,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그 대전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한 360명까지 참여를 했었는데요. 147명의 시청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시간 같이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한 우리 발표자들, 또 토론하시는 교수님들, 또 마지막까지 같이 한 151명의 우리 그 모든 국민들과 또 연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 발표 시간과 토론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